네. 네, 안녕하세요. 한국기독교사회발전협회 포럼 카이로스 27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저출생 위기와 대응이라는 주제를 잡았는데요. 요즘에 저희 사회가 결혼을 많이 하지 않고 또 출산도 많이 안 해서 저출생 문제가 굉장히 사회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대응해야 될지 오늘 귀한 박사님을 모셨는데요. 강사로 오신 목사님은 강남식 박사님이시고요. 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교수님이셨고 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이셨고 현재는 해양경찰청의 양성평등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강남식 박사님 맞이하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식 박사님이십니다. 네, 오늘 순서는요, 우리 강남식 박사님이 한 50분 정도의 발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한 30분 정도 우리가 같이 토의하고 질의응답하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줌으로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김혜란 목사님 또 안홍철 목사님 여러분이 들어오셨는데 오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우리 귀한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소개받은 강남식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시간을 초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초과해도 10분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출생 위기와 대응과 관련해서는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많은 말씀을 들으신 바가 있을 거예요. 그 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내용이 될 텐데 그 처음부터 저출산 문제가 생겼을 때부터 사실은 여성정책 진영에서는 꾸준히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맞는 얘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그 내용들이 주로 많이 전달될 겁니다. 그리고 강조가 되는 것들은 조금 더 중복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목차는 이제 저출산 현황 다 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저출산 현황을 보면서 실제 그 청년들의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2030 청년들은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고 왜 그렇게 사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정책을 갖고 있었고 그 정책의 한계가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저출생 문제가 이렇게 계속되고 있고 조금 더 돈은 엄청나게 쏟아붓는다고 하는데 왜 그 대비해서 그 저출생률은 올라가지 않는지에 대한 내용이 짚어지고요. 마지막으로 그 대응과 대안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출생, 심지어 이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저출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출산과 저출생의 이 뜻이 정확하지 않다 이런 분이 있어서 개념을 말씀을 드리는데, 저출산은 아기를 적게 낳는 것,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출산율이 정확한 그 합법적인 용어고 정책적인 용어고, 저출산은 이게 쉽게 쓰는 말이죠. 근데 이 저출산은 아이를 적게 낳는 주체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저출생이라는 말이 2018년에 새로 이제 제기가 됐죠. 즉 저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문화 구조적인 측면에서 아이가 적게 태어난다. 그래서 사회구조에 주목을 하면서 인구 감소의 책임은 여성이 아니라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에 있다는 그러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가치 중립적인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고, 이제는 모두 다 저출산보다는 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수용하는 저출생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쓰는 상황이 됐습니다. 2018년에 서울여성가족재단, 그러니까 서울시죠. 단어 하나가 생각을 바꾼다 해서 여러 단어들을 바꿨어요. 여기 오신 분들도 뉴스 통해서 들어봤겠지만
유모차가 아니다, 유아차다, 뭐 이런 것들. 재미있는 것들이 많지만 뭐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합계 출산율 할 때 이제 그 여성이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예요. 예. 그래서 이후에 제가 전달을 해드릴 때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고요. 조출생률은 한 해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산율은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는지, 왜 여성이 아이를 낳기 시작했는지 이유를 분석하고 정책 대응을 마련하는 게 초점이라면, 출생률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태어나는 아이가 몇 명인데 이 아이들의 숫자에 맞춰서 제대로 된 사회적 인프라가 있는지, 없다면 어떻게 구축해야 될 건지,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여기에 맞춰야 되는지, 여기에 더 초점이 맞춰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나오죠. 실제 이제 60년대 여기 계신 분들은 한두 분을 제외하고 60년을 다 경과한 분인 것 같은데, 이때는 많이나 고생 말고 적게나 잘 키우자, 뭐 덮어놓고 살다 보면 거짓거를 못 면한다. 70년대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내 힘으로 비임하여 자랑스러운 부모 되자. 내 힘이 아니라 굉장히 국가가 강제적인 산화 제한 정책을 피고, 특히 농산어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성들뿐만 아니라 특히 여성들한테 그 수술을 본인도 모르는 상황에 이렇게 해치워 버리는 그런 일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80년대는 둘도 많다, 하나씩만 나와도 삼천리는 초만원. 그리고 이미 1.5 단계로 넘어서고 있는 90년대조차도 사랑으로 낳은 자식 아들, 딸로 판단 말자. 그러니까 하나만 낳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3년도부터 출산 장려 정책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형제입니다. 형제 자매여야 되죠. 예, 이게 얼마나, 이 표현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적인데, 여하튼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이제 이런 표들이 우리가 굉장히 산하제한 정책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얼마나 짧은 시간 내에 파격적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는지,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렇게 도래했는지를 잘 드러냅니다. 보면은 70년대 4.53, 80년대 2.82, 84년 1.74, 이때부터 대응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때 역시 산하제한 정책이었었고요. 2002년도에 들어서면서 세계 최저 출산율을 보입니다. 1.17. 그러면서 2003년도에 산하제한에서 출산 장려 정책으로 전환하는데, 제가 이때 여성연합의 복지위원장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억이 정확히 나는데 2003년 2월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총리가 고건이었는지 잘 기억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한국은 이제부터 산하 제한에서 출산 장려 정책으로 전환한다, 총리 정책 담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때까지도 보건복지부에 산하 제한 과가 있었어요. 출산 제한 정책 과가 있어서 아마 그 과가 출산 장려를 도모하는 과로 아마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03년도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 안 되겠다, 이렇게 다 갔다가는, 그리고 이 시기에 처음 이제 2005년도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제가 이때 전문위원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4차 때 정책운영위원으로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거는 2004년도, 2005년도 저희가 봤던 그때 그 통계 예측치가 사실은 제가 2020년 4차 때 들어갔을 때 봤던 통계하고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예측이 굉장히 정확했었다는 얘기죠. 한 15년 동안 그 2005년도에 예측한 통계가 그때 우리로서는 정말 이 통계가 맞을까? 이 통계가 맞으면 안 되는데 했는데, 굉장히 그 당시 제기됐던 통계들이 거의 다 맞았다. 그 이후에는 더 아주
안 맞는 방식으로 훨씬 더 파격적으로 통계들이 변화하는데요. 한국은 세 차례에 걸친 인구 절벽을 경험합니다. 1차가 2.0 미만이 되는 셋째 출산이 감소됐던 82년에서 84년. 2차가 1.3 초저출산 시기로 들어가시는 그때죠. 2000년에서 2002년. 3차가 없는 게 있어요. 저기 우리 그 목사님이 나눠준다 그래서 이거를 최소화로 줄이면서 아마 제가 이렇게 잘라버린 부분이 많을 거예요. 전체 다 만들고 난 그 PPT가 거의 80장이어서 50장으로 줄이느라 굉장히 애썼는데 저는 이제 조금 그거보다 조금 더 설명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3차가 2015년에서 2020년인데 0.83.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제가 요거 말씀드렸잖아요. 1.74 이후로 1.17 이후로 세계 최저는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한국이.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제 1차 인구 절벽, 2차 인구 절벽, 3차 인구 절벽인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 했는데 한번 보세요. 80년대 1차 인구 절벽에 태어난 애들이 가임기가 되는 게 3차 때예요. 당연히 줄 수밖에 없었어요. 앞으로 훨씬 더 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출산율이 높아져도 출생아 수는 계속 준다는 얘기예요. 왜냐? 기본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 여성들이 이렇게 팍팍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산율 제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효과를 자녀 아동 수로 대비 20만 명이 넘는다. 이거는 굉장히 기대하기 힘든 현재 처지다. 설사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1.5 단계로 넘어서도 굉장히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구학자나 그 경제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제 정말 속이 뜨거운 거예요. 겉과 속이 다 뜨거워서 정말 심각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2020년에 데드크로스 현상. 예. 무슨 얘기냐면은 죽는 사람보다 출생아 수가 적고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그 단계로 딱 들어서게 됩니다. 자, 전 세계 합계 출산율인데 주요국이에요. 그냥 그 흐름만 보세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는 4.3에서부터 0.8로 줄었잖아요. 그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비슷비슷하고 위험 수위에 되는 1.5, 일본도 1.5 파동에서 엔젤 플랜이 나오는데 우리가 엔젤 플랜을 엄청나게 베꼈었는데 우리는 1.3이 됐을 때 겨우 엔젤 플랜을 보기 시작했어요. 너무 늦었죠. 근데 일본은 지금 1.3은 넘어서고 있어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0.1포인트 정도 떨어졌지만 재작년 통계만 해도 1.98, 이탈리아, 독일, 일본 굉장히 높죠. 그래서 총인구 성장률이 이렇게 2020년도 데드크로스를 지나면 줄 수밖에 없고 2070년도 되면 지금의 한 6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전체 인구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노동인구가 많으면 괜찮은데 고령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얘기죠. 60% 넘는다는 건데 합계 출산율 전망을 보시겠어요? 예, 지금 원래는 0.70이 2024년에 달성할 줄 알았어, 올해. 근데 2021년에 벌써 0점으로 내려갔고요. 그래서 이게 추계예요, 점점이가. 2019년 추계가 이렇게 되는데 2021년 추계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보기 전문가들은 이거하고 다를 거라고 봐요. 대략 이렇게 돼서 훨씬 낮을 거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저출산과 노인 부양비를 보면은 다른 건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생산 가능 인구가 2020년에서 50년이 지나서는 절반도 안 됩니다. 한 40% 정도밖에 안 되고 노인 부양비는 2022년도에는 24.6이면 앞으로 이제 2030년 6년 남았죠? 38.6. 50년에는 78.6, 2070년에는 100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 예측이 불가능한 0.65까지 갔어요.
87에서 2023년 0.7이라고 하는 출산율에서 예측한 건데 지금 0.65는 작년 4, 4분기의 출산율이에요. 작년 4, 4분기. 그러니까 올해 1, 2분기 제가 대략 그 인구 통계표를 이거 발표하기 위해서 쭉 봤더니 이미 2월 달은 20만을 훨씬 더 19만 몇천 명이더라고요. 근데 이 저출산이 가져오는 문제는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소아과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이 관련한 사업체들이 없어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유치원이 줄고 있어요. 저희 동네 아파트도 이미 어린이집 하나가 문 닫았고, 이 관련한 용품과 이 관련한 모든 사업체가 사라진다는 얘기고, 초중고 대학교가 사라진다는 얘기죠. 이미 이건 뭐 다 아실 거예요. 벚꽃 지는 지역부터 대학교 없어지는데 이미 많은 대학이 통폐합되거나 없어지고 있고요. 결국 초중고 대학교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지역 경제가 그 의미가 없어지고 사회와 지방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2023년 9월 제가 쓴 통계는 가장 최신치예요. 공표된. 만약에 그렇지 않은 거는 없는 통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거슬러 올라간 건데 2023년 9월 그 전국 229개 기초 자치단체 중 소멸 위험 지역은 122곳, 53.3%입니다. 심각하죠. 그래서 무슨 지방 붕괴냐. 박진도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런 말 쓰지 말라. 이제 그 붕괴 안 온다. 다른 식으로 살리자라고 얘기했는데 굉장히 아직은 공허한 소리일 뿐이죠. 그래서 여기서 빨간색은 소멸 위험, 고소멸 위험, 주황색은 소멸 위험 진입, 초록색이 소멸 저 위험인데 초록색은 없어요. 연두, 정상, 노랑, 소멸이고. 그래서 2023년 1월부터 그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매년 1조 원 기금을 투자해요. 즉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을 시행해서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때 1조 원 기금 투자할 때 지역의 정주 인구 말고 생활 인구까지 그 투자 대상으로 삼자 말자 막 논쟁을 벌이다가 삼기로 했어요. 그래서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모릅니다. 하여튼 근데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남북 분단 상황에서 중시하는 군대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요. 실제 병력 대비 과부족 심화가 심화돼서 2032년 나오는데 30년 정도에 4만 명 정도가 부족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여기 통계가 쭉 나오죠. 산업별 취업자 증가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보는 건 이거예요.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 생산성, 총수요, 저축 투자에 부정적으로 작용해서 급격하게 경제 성장률을 하락시킬 것인다. 지금 기후위기가 심각하고 아시다시피 이미 1.5도 넘어섰습니다. 발표는 안 하지만. 그래서 이번 한국 역대 총선 중에 처음으로 각 당의 그 총선 공약의 10대 과제 중에 기후 관련한 공약이 들어간 최초의 선거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을 저도 꼼꼼하게 이번에 공약을 봤는데 한쪽에서는 기후위기를 이야기하면서 그 대응하겠다면서 또 한쪽에 모든 정책은 성장지향적인 정책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여하튼 근데 그 아킬레스건으로 해당되는 모든 정치인들이 성장을 외치지 않으면 당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은 용쓰고 애써도 실제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짜 애를 낳고 그 가능한 청년들은 도대체 어떨까?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건 없어요. 여기를 보세요. 3포 세대에서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2014년도에 5포 세대가 나왔어요. 3포 이외에 2개 뭔지 아시는 분? 예? 취업? 또 하나 더 있어야 되죠. 5포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저 50분 안에. 예. 제가 50분 이상 넘으면 여기 계신 분들의 잘못입니다. 빨리 대답하세요. 예. 취업이 아니라 이 3포 이외의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 포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때 2014년에 헬조선 땅콩이양 수조 계급론이 등장하죠. 땅콩이양은 제 기억이 맞으면 2014년 12월 초순에 발생한 일인데, 자, 그 다음에 7포 세대가 나와요. 이 5포에 두 가지가 더 붙어야 되는데, 한번 감수성 보겠습니다. 사회 감수성. 아니, 핸드폰 뒤지지 마시고. 아, 이거 아셔야, 이것도 모르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지금 저기 줌으로 들어오신 분도 쓰세요. 예. 꿈과 희망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 자,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포 세대가 나옵니다. 구포, 9가지. 얘기해 보세요. 젊은이들이 굉장히 중시하는 거예요. 자,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 건강과 외모 관리. 예. 근데 지금은 무슨 포 시대예요? 엠퍼 세대입니다. 엠퍼. 예. 예. 그러니 무슨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하고 출산을 합니까? 안 하죠. 여기서 보시면 청년들의 결혼 의향 보면은 20대 초반, 그러니까 여기서 35%를 넘어서는 게 20대 후반 32%, 거의 대부분 포기하고 있어요. 상황이 이렇다. 결혼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이제 생애 전망을 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의 2030 때 생애 전망과 비교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여성들의 생애 전망은 60%가 자녀 생각 안 해요. 설사 자녀를 생각해도 평등한 성역할을 전망한 삶이에요. 이 얘기는 평등한 생활이 보장되지 않으면, 성평등한 파트너십이 보장되지 않으면 아이 안 낳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청년 여성 중 10%, 단위 씨가 약 6천 명 정도예요. 여성 3천, 남성 3천 이 정도인데, 전통적인 성역할 체계에서 아이 낳아서 키우겠다는 게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럼 남성들은 어떠냐? 무자녀 전망이 50%예요. 여성들하고 퍼센테이지 차이가 있죠. 예. 그리고 출산 후 평등한 파트너십으로 아이 키우겠다가 17.2%, 여성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반이 어디로 갔느냐? 애를 낳으면 여성이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남성들이 직장 생활하는 전통적인 성역할 전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맞아요. 청년 남성들조차 2030 같은 세대도 생애 전망이 다르고, 생애 전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만날 때 충돌하기 때문에 연애로 이어지지 않고,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고,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는 명확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죠. 자, 청년들의 그 가족 인식을 보면, 가족은 다 아시다시피 단순화되고 소규모화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완전히 가족 형태는 다양화되고 친밀성의 재구조화가 됐죠. 그 기든스가 얘기했는데, 이미 우리 그 사회가 됐는데, 비혼 독신과 동거, 무자녀 및 비친족 가구 구성이 높아졌고, 비혼 동의가 34%, 비혼 동거 동의가 26%, 무자녀 동의가 18.3%, 20대는 훨씬 높습니다. 앞으로 우리 애를 낳아서 키울 20대는 훨씬 높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미 5년 전 통계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30대 초반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 의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비친족 동거 가족이 3년간 60%가 증가해서 100만 명 시대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1인 가구가 5년에 한 번씩 이 가구 조사를 하거든요. 패널로. 근데 2021년도 33.4%예요. 지금 2024년도 몇 프로 될까요? 저희는 37% 정도로 보고 있죠. 모든 가구 중에 가장 높은 가구수로 보이고 있고, 다문화 가구도 증가해요. 연간 4만 명 순유입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20년에는 4.4%였지만 이주 배경 인구가 2040년에는 7% 수준이기 때문에 다양성을 요구하는 시대로 당연히 가고 있고, 이러한 수용도를 갖고 있지 않으면 한국 사회 갈등은 훨씬 더 증폭될 것이라고 보고 있죠. 한마디로 정의하면 결혼은 개인 간 선택이고,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는 게 남성 20%, 여성 14%, 결혼하면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 남성 30%, 여성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혼 65.2%,
기존의 결혼규범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요. 저도 최근에 이제 이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기혼 경력이 있는 여성 중에 일가정 양립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굴까요? 이거 맞추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전반적으로 약간 더 보수적인 분들이잖아요. 기독교 쪽이니까. 어떤 쪽일까요? 어떤 여성들이었을까요? 어떤 여성이었을까요? 이혼. 바쁘니까 그냥 제가 할게요. 이혼. 그 다음에 남편이 사망한 경우. 그러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저기죠. 뭐죠? 결혼관계는 이혼은 하지 않았는데 그걸 뭐라 그러죠? 졸혼. 예, 그걸 아주 명확한 퍼센테이지로 60% 이상으로 최득표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더 이상 기존의 결혼규범은 작동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자녀 계획을 보면은 보세요. 거의 45% 넘어요. 20대 초반은 66%. 자녀 계획이 없음. 그리고 30대 후반은 73%. 남성도 60%가 넘습니다. 애 낳을 계획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녀를 갖기 위한 그 전제 조건, 이건 자료에 없을 거예요. 그냥 앞을 보시면 제일 좋을 거예요. 그 자료를 보시기보다. 제가 자료를 보세요 할 때만 자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제 조건의 동의협에서 여성은 적극적 양육과 가사 참여가 전제될 때 평등한 파트너십이 가장 우선이에요. 이게 연애 관계 속에서 확인이 안 되면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결혼해서도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이혼으로 이어지죠. 남성들은 반대로 경제적 요인이 가장 커요. 예,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인식은 20대, 30대는 노후에서 자녀가 필요하다? 4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주로 60세 이상이거나 70세 이상인데 60% 수준, 66%. 실제 현실적으로 노후를 그러면 이제 중요하죠. 누가 도대체 그동안 아이를 낳았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통계입니다. 제가 엄청 찾아서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그 자료를 이거를 보세요. 그냥 이 앞에를 보세요. 지금 2010년도와 10년 동안 그러니까 최근 통계가 없어서 이걸 했는데 감소폭을 보면 저소득층은 100가구 중에 2.7가구가 아이를 낳았다가 10년 후에 1.3가구 50%가 줄었어요. 그리고 고소득층은 100가구 중 7.6명을 낳다가 2019년 5.8명을 낳아요. 막 줄었어요. 그렇지만 감소폭이 저소득층은 50%가 넘고 고소득층은 24%밖에 안 돼요. 고소득층은 애를 여하튼 그래도 더 낳고 있어요. 자, 출산 가구 비율 보시겠어요? 자, 이 출산 가구 비율을 보시면 2010년도에 100가구 중에 아이를 낳았는데 저소득층은 11%, 중산층은 43%, 고소득층은 46%예요. 10년이 지나서 2019년대는 아이 낳는 전체 가구 중에 100명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100명 중에 저소득층은 8.5명, 중산층은 37명, 고소득층의 아이는 55명이에요. 증감폭을 보세요. 저소득층은 마이너스 23.6%로 애를 거의 안 낳고 8.5로 중산층도 줄었어요. 늘은 축은 고소득층이에요. 누가 아이를 낳습니까? 예, 돈 많은 사람들만 아이를 주로 낳고 있다. 이거는 정확한 통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자녀 종사장 지위를 보시겠어요? 유자녀를 보시면 유자녀는 남성은 79.8%, 즉 80%가 정규직에 있을 때 애를 낳아요. 근데 저희도 아이가 있잖아요. 제 아이가 정규직이 되기 전에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는 정규직이 되지 않으면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을 거야. 이게 정확하게 그 세대 표현이에요. 예, 지금 이제 정규직이 됐으니까 결혼도 하고 아이 낳을 생각을 하겠죠. 여기서 보시면 여성은 아이가 있는 경우가 36.7%예요. 정규직이. 자, 무자녀를 한번 보시겠어요? 무자녀는 여성은 38.3% 비슷해요. 남성은 37.2%만 정규직이고 남성의 무자녀의 경우는 비취업이 33.3%. 남성의 정규직의 경우는 8.8%만 아이를 안 낳아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거죠. 낳을 수 있으면 다 낳는 거죠. 고용 형태, 경제적 안정과 직결되어 있다. 특히 남성들은. 근데 이제 여성들은 다른 변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성평등한 그 파트너십이 엄청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성 혐오와 일상의 성차별, 왜 여성들이 이렇게 성평등을 원하는가? 일상의 성차별에 대해서 여성은 75.3%가 이걸 느껴요. 남성은 3분의 1 수준입니다. 여성 혐오가 심각하다. 74%가 여성이 느끼고 있어요. 남성은 3분의 1 수준에 격차가 굉장히 심하죠.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보는 여성 혐오 사례. 옛날에는 치고받고 싸우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가서 칼로 찌르고 아침에 출근하다가 그 공원에 끌려가서 이렇게 구타당해서 죽고 이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이거를 여성들은 몸으로 느끼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별 임금 격차가 OECD에서 거의 15년 동안 꼴찌예요. 예, 2024 남성이 100원 받을 때 여성은 70원 받는다는 얘기인데 임금 격차를 어떻게 없애요? 벨기에 보세요. 3.8%. 뉴질랜드 같은 그 OECD 국가의 대부분이 10% 미만이에요. 일본을 제외하고.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성별 임금 격차가 이렇게 늘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결혼과 출산을 계기로 경력 단절이 일어나고 경력 단절 이후에 제대로 된 고용률로 회귀하려면 20년이 걸리는데 다시 직장으로 들어와도 더 낮은 직급에 더 낮은 임금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 절대 해소가 안 됩니다. 이 청년들이 삶의 중요성을 놓고 보면 보세요. 일이 36.2% 여성, 남성 35.9% 별 차이 없어요. 개인 생활이 여성은 30%, 남성은 27%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성은 일과 개인 생활의 중요성이 66%고 남성은 63%예요. 파트너, 결혼으로 이어지는 파트너십이라든가 자녀는 30%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성은 안정성이고 그 다음에 임금이에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남성들의 경우는 임금이 중요하고 안정성이 중요한데 임금의 안정성이 이따 보여드릴게요. 애들이 얼마나 직장을 전전하는지 통계 보여줍니다. 여하튼 간에 이와 같이 일과 생활과 사회 문화에 대한 인식과 현실 속에서 성평등 가족 가치관에 따른 생애 전망 유형을 보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이걸 보실 때 평등 가치관 실선 정확한 요구선을 보세요. 결혼제도 중요하지 않게 봐요. 결혼제도를 넘어선 친밀성 동의에 대해서는 대단히 그렇다고 생각해요. 삶이 충만하려면 결혼과 자녀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고 봐요. 남성 상위 시대 동의 인정하지 않아요. 성역할 평등 동의도 매우 높습니다. 자녀에게는 엄마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게 생각해요. 이게 현실이라는 것. 자, 그래서 출산 장려에서 삶의 질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을 해야 돼요. 총체적으로. 그랬을 때 여기서 여성은 86%가 삶의 질을 전환시키는 것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삶의 질을 높이는 얘기하고 남성 청년 역시 65%예요. 지금 6,000명 조사했는데 이건 전체를 다 조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보통 1,000명 넘으면은 한국 전체 대표성을 갖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청년들의 의식 구조에 맞춰서 본다면 어때야 되냐?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남녀불구 모두 노동생애적 전망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정부 정책이 취업, 결혼, 출산으로 이어지는 생애 경로에 바탕을 두고 출산 정책을 썼는데 이거 안 맞는다는 거예요. 특히 여성한테 너 결혼해라, 출산해라 이런 권유식의 정책은 전혀 설득력도 갖지 못하고 효과도 갖지 못합니다. 그 초점을 둬야 되는 거는 개인화되고 성평등한 생애 전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젠더 불평등을 이루는 모든 문화적 맥락과 구조를 바꿔야 되는 것이고 출산 장려에서 성평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가면 된다. 자,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해법은 어떻게 대응했느냐? 제가 1차 때 전문위원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1차 저출산 고령사 기본계획, 2차, 3차, 2006년에서 2020년까지 갔습니다. 1차 때는 혼인 부부, 특히 엄마가 일하는 동안 육아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리고 이 문제도 개인으로 봤어요. 아시다시피 90년 3월 9일인가요? 8일인가요? 그때 그 혜영이 용철이가 불에 타 죽었어요. 지하 새방에서. 그래서 이제 처음 그 보육소는 빨갱이 짓이다 하던 거에 보육소가 생깁니다. 그때 처음 생겨요. 영유아법 만들어가지고. 저희 그때 뭐 엄청 울고불고 난리를 쳤는데 그때부터 이때까지 20년이 지날 때까지 아이는 개인의 문제, 개인의 가족의 문제로 접근해서 했어요. 그래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제도 기반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전제가 있었어요. 결혼 전제였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결혼 전제였어도 영유아 보육 교육 지원 확대로 이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높이려고 노력은 했지만 효과는 못 봤습니다. 2차 때는 약간 국가 책임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일가정 양립제도 일생활 양립으로 많이 불리는데 우리 현실은 일가정 양립이기 때문에 제가 그 표현 안 씁니다. 그래서 출산 양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데 육아휴직급여 정률제로 들어옵니다. 이제는. 그리고 무상보육을 실시하죠. 13년. 영아는 11년인가 12년부터 영아 무사보육인데 13년부터 확 무상급식과 함께 같이 들어오죠. 그래서 제3차 때는 어떻게 되느냐? 만원 비혼 추세가 심하대. 1차, 2차 다 실패한 것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집이 없어서 못한다 해서 주거 지원이나 일자리나 구조적 대응을 실시하고 그리고 임금 피크제 확대. 저도 임금 피크제의 첫 타자가 돼서 손해를 봤는데 하여튼 저의 임금을 낮춰서 고졸 청년들을 양평원에서 뽑는다는데 걔는 1년도 못해서 그만뒀어요. 그런 식의 일자리는 사실 아이들한테 의미가 없죠. 신혼부부주택 이때부터 굉장히 그 저출산 대응 비용이 폭증합니다. 주택이 들어가면서 실제 내용은 없으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1, 2차 계획의 문제점은 결혼을 전제로 한 정책이다. 결혼 생각하지 않는데. 그리고 초점도 엄마가 일하는 사이에 아이 맡길 수 없는 것. 그리고 2차에는 무상보육을 실시해서 전국에 어린이집이 폭증을 하는데 이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있었던 정말 너무나 많은 에피소드들은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대부분 지방 유지들이 돈 벌기 수단으로 이거를 시어머니가 원장, 뭐 이사장, 뭐 며느리가 원장, 아니면 딸이 원장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온 가족이 뭐 아버지가 그 운전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가업기업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2006년 대비 그 8년 동안 1.5배가 증가합니다. 네. 그래서 청년이 결혼을 못하거나 거부하는 이러한 비혼 학대, 출산 거부에 대한 사회 구조적 접근은 부족하고 그러면서 3차 기본계획의 문제점은 이 비혼과 출산 거부의 주 요인은 주거, 교육, 일자리 등의 투자를 확대하긴 했는데 문제는 주거 지원을 포함한 청년 지원 비중이 급증하면서 예산은 폭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어떻게 돼요? 2014년에 2020년 출산율을 1.5로 여겼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2027 0.87로 떨어졌죠. 그러면서 청년들은 이미 2014년부터 헬조선, 금수저, 노예 아니 우리가 애를 낳으면 부유한 애들의 노예를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어주는데 왜 우리가 그 짓을 해? 집값은 평생 벌어도 못 버는데 특히 그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폭증하면서 더 심해지고 있죠. 그래서 1, 3차 출산 장려 정책은 산하 제한 정책과 동일하게 산하 제한도 국가가 아주 폭력적으로 여성의 몸과 재생산권을 통제하고 관리했는데 똑같이 출산 정책도 국가가 투자할 테니까 해봐. 투입 산출식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청년들은 이걸 다 아는 거예요. 그냥 직접 안 해도 그거 우리 따라갈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2019년에 드디어 2019년이 언제인지 기억나세요?
문재인 정부 출범해서 2년이 됐을 때예요.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자기 정부 때 3차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아이 출산할 수는 늘어나지 않고 청년들은 부글부글 되니까 기본 계획을 수정해요. 저도 이때 들어갔었어요. 3차 계획을 수정해서 어떻게 했느냐? 말은 이래요.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출산율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 아까 청년들이 제안했던, 그래서 저출산 고령사의 정책 범위가 전생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종합적 대응으로 확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노력은 했으되 별로 못했죠. 그러면서 이제 4차를 맞이하게 돼요. 제가 정책기획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을 맞췄고 가족 지원 투자와 사회구조적 혁신에 균형적 접근을 하고 실천하고자 했는데 실천이 잘 안 됐죠. 그렇지만 그래도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이거 뭐 보지 않았어요?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선거 때 패러다임이었었어요. 이거 저희 여성정책팀에서 만든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내걸고 대통령으로 당선됐는데 그렇게는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아동의 기본권 보장, 남녀 모두 노동 중심 생애로 넘어서겠다라고 했죠. 그리고 진단도 이때 다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날마다 회의를 하면서 여기 있는 사회경제적 원인, 문화, 가치관 측면의 요인, 인과학적 경로는 다 맞는 얘기들이었었어요. 물론 워딩이 심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이주민에 대한 그거를 한 기절 넣는데 하루 종일 싸워서 넣은 거예요. 앞으로 한국은 다문화 사회고 그리고 이주민 제한은 안 된다. 그 글자를 세 글자인가를 수정하는 거였었어요. 그 회의를 계속 주장해서 할 수 없이 그 한 줄인가 한 마디가 들어가는데 그 난리를 쳤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때 얘기된 게 비용은 기본이다. 성평등은 충분 조건이다. 이걸 인식해라. 그래서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최초로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이때 전문가들이 엄청 애를 써서 이게 처음 목표로 들어가요. 이게 1차부터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개인의 삶의 질 향상도 들어갔죠. 그러면서 이제 변화된 상황들을 잠깐 볼게요. 일가정 양립의 포인트인 고용률, 유연근무 이거를 빠른 속도로 보겠습니다. 22년 경제활동 참고율은 63.9%예요. 자, 남자 73.5%, 여자 54.6%네요. OECD 평균보다 최초로 높아졌을 거예요. 이즘이. 항상 50% 미만이었거든요. 근데 고용률을 보세요. 고용률은 여성 60%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이 유럽 쪽은 여성의 고용률이 60% 되잖아요. 그 60%까지 출산율이 계속 낮아져요. 이게 패턴이었었어요. 그러다가 60% 정도까지 되면서 낮아지니까 정부에서 온갖 정책을 펴요. 그럼 60%에서 이렇게 이행 반등을 합니다. 이행지수가 이렇게 반등을 해요. U자형을 긋는데 우리는 전혀 다른 패턴을 가져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과 굉장히 다른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 관계의 상관성이 유럽과 전혀 다른 패턴을 보이는 특성이 있다. 예. 여기서 보면 여기에서 드러나요. 자, 여성의 고용률을 보면은 OECD는 U자를 뒤집어 놓은 이런 패턴이죠. 한국은 어떻게 돼요? 2080년대나 그 2080년에서 20년이 지난 현재나 똑같이 M자형이에요. 단 꼭지점이 나이가 들어가죠. 늦게 결혼하니까. 이게 안 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유연근무 보세요. 유연근무 여기서 보면 남자는 기혼이 18%, 여성이 13.0%예요. 미혼보다 낮아요. 퀴즈, 왜 그럴까요? 이거 빨리 대답하셔야 돼요. 남성보다 낮아요?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집중하세요. 왜 그러냐? 여성은 출산하면서 퇴직하기 때문에 유연근무율이 탁 떨어지는 거예요. 예. 보시면 경력 단절을 보면은 22년에 139만 7천 명,
이들을 일터로 오게 하고 이들이 일하면서 아이 낳게 하자 하는데 성공을 못하죠. 경력 단절 비율 쭉 보세요. 줄어들긴 하지만 줄진 않아요. 연령대별은 30대 43%, 40대 42%. 사유는 다 육아, 결혼, 임신, 출산, 가족 돌봄, 자녀 교육, 100% 돌봄 노동입니다. 예, 그래서 여성 비율도 보면 30대가 2014년하고 2020년 보면 30대가 제일 높았다가 2014년도에 8년이 지나서는 40대예요. 왜 그럴까요?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그렇게 된 거죠. 예. 자, 가사노동 시간은요. 맞벌이 가정의 경우 이것만 보겠어요. 맞벌이 여성이 3시간 7분을 더해요. 전업주부 여성 아내의 남편은 56분 일하는데 맞벌이 가정의 남성은 54분, 2분이나 더 주네요. 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여성은 결혼하면서는 다니지만 아이 낳아서는 할 수 없이 그만둬요. 그럼 무급가족 종사자가 되죠. 84.5%가. 자, 이들이 어떻게 되나요? 무급가족 종사자가 되면 연금을 낼 수 없어요. 요즘은 뭐 아내 연금 낼 수 있죠. 그거 알 수. 근데 베이비부모 세대들은 너무 사는데 급급해서 연금을 못 들은 사람이 많아요. 한 60% 정도만 들었고, 그래서 이 절반만 국민연금을 들었어요. 자, 그런데 여성은 절반도 아니고 38.3%, 남성은 1.6배에서 남성이 60%예요. 제가 아까 깜빡했는데 여성은 38%밖에 못 들었어요. 연금액을 보면은요, 남성의 51.6%예요. 40만 원 받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독립 못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성들이 60대 이상의 여성들이 처한 조건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먹고 살기 위해서. 예. 그런데 이들이 했던 수많은 무급 가족 종사자이거나 무급 돌봄 노동에 해당되는 가사 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GDP의 25.5%. 예. 그리고 액수로 490조 9천억 원. 아이와 이 모든 성평등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돈을 더 쏟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육아휴직 추이 보세요. 17.4%밖에 안 돼요. 바쁘니까 그냥 갑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기 한번 봐주세요. 자, 제가 이거 화살표로 자녀 임신 1년 후 수입이 되는 일의 유형을 보면은 여성은 어떻게 변하고 남성은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이게 이렇게 되면 잘 안 보이죠? 그 숫자로 얘기해서 여성은 법정 시간, 즉 풀타임 노동이 67.1%에서 30.5%로 40포인트까지 37포인트가 감소돼요. 경력 단정 여성이 되고 수입이 줄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남성은 마이너스 3%밖에 92.5%에서 89.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이 생애주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동중심 생애주기가 실제 현실에서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포기를 안 하는 쪽으로 자신의 생애주기를 다 계획을 다시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만 하든가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거나 아이를 낳는 시점을 최대한으로 뒤로 늦추거나 아니면 안 낳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출산 정책 바꿔야 된다. 65.5% 남성, 여성은 86%가 어떻게? 노동 중심적 생애 과정으로 평등한 파트너십이 있도록 결혼하고 아이 낳아서도 평등하게 애를 키우면서 같이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사회 전체적인 수준으로 성평등주의적 재조직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제 제가 쓰는 표현이에요. 레지메 형성해야 된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전체 사회, 경제, 정치 모든 체제가 이 레지메가 돼야 된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그 정부 계획이 취업하고 결혼하고 출산으로 이어지는 생애 격리에 기반한 정책 안 된다. 더 이상. 남녀 빼고 노동 중심적 생애로 전환하며 평등한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정책과 규범을 다 만들어줘야 되고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친밀성을 희생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 자, 그런데 현 정부는 어떠냐? 윤석열 정부 며칠 전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거 보고 뉴스 안 보는데 그날 어떻게 뉴스 보다 이거 보고 헛웃음이 나와서 캡처해놨어요. 아이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0.65가 갖는 효과가 이렇게 커요. 심지어 대통령도 안 쓰는 진보 영역의 저출생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그러면서 심지어 며칠 후, 나흘 후에 청와대 저출생 수석실을 설치하고 부총리를 저출생 그 담당 저기를 한다네요. 지금은 교육부 장관이 부총리잖아요. 이제는 누가요? 저출생 담당 장관이 하겠다는 얘기죠. 부총리를. 이거는 20년 전에 저희가 요구했던 얘기예요. 자, 보세요.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만든다는데 조직을 만든대요. 이 조직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저희는 뭐 이미 다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사회부총리를 맡게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 이거 보고 진짜 정말 이들은 너무 현실을 모르는구나. 여가부 어디 갔어요? 여가부 장관이 해야 되죠.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성평등 어디 갔어요? 이런 식의 접근은 똑같아요. 결과는. 워딩만 바꿨을 뿐이죠. 그래서 지방 균형 발전도 한대요. 그래서 사회구조 개혁한대요. 이거 보고 다 웃죠. 그리고 제가 그날 저희 집에 배달된 내일신문을 봤는데 굉장히 유명한 셀러, 교수이면서 언론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출생 정책, 결혼 대책이 우선이다. 정말 속으로 웃기고 있네. 결혼 대책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수준에서 우리 빨리 벗어나야 된다. 어떻게 대응과 대안을 세워야 되느냐. 이 표는 제가 일부러 다 복사를 해드렸어요. 이 표 만드느라고 제가 하루 걸렸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서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 성별 격차 지수 1위가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독일입니다. 한국은 105위예요.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난리를 쳐서 100위권 안으로 진입해라 해서 99위까지 갔었어요. 노무현 정부 때. 근데 역시 윤석열이죠. 100위로 딱 넘어갑니다. 105위, 103위로 됐다가 105위로 떨어졌어요. 자, 105위인데 한국의 유리천장 지수는 뭡니까? 자, 한국은 OECD 국가에서 꼴찌입니다. 29위, OECD 넘어가면 아마 훨씬 더 넘어갈 거예요. OECD 국가에서 꼴찌라는 얘기고 성별 격차 지수가 높은 나라는 유리천장도 없어요. 아이슬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수준입니다. 그리고 뉴질랜드는 여성 총리이고 이제 결혼했고 아이도 낳았는데 뉴질랜드 13, 독일이 21이에요. 독일은 약간 전통적인 부분이 보험적으로 남아있죠. 합계 출산율 보세요. 합계 출산율을 보면은 다 1.5 높아요. 아이슬란드도 1.8 얼마에서 코로나 맞이하면서 0.1포인트가 다 떨어졌어요. 노르웨이도 1.98까지 갔었어요. 근데 조금 떨어졌더라고요. 핀란드 1.40, 뉴질랜드도 떨어졌어요. 0.1 정도. 스웨덴도 1.8 넘었는데 조금 떨어졌고 독일 그렇고 한국은 0.78일 때예요. 출산 수단 보세요. 100%의 출산 수단을 주는 나라가 제가 말이 빨라야 되니까 막 혀가 꼬이네요. 다 높아요. 1.5가 최하고 여기 1.76, 1.6. 우리는 100%안 주죠. 지금 이제 정해진 정액 수단을 주죠. 자, 성평등한 국가는 노인 빈곤율도 낮습니다. 아이슬란드 2.8%, 노르웨이 4.3, 6.3. 다 OECD 국가는 대부분 10% 미만대인데 한국은 40.4%. 한국의 2018년은 43%까지 노인 빈곤율, 즉 2명 중에 1명이 빈곤하다고 나오죠. 아까 보셨죠? 여성 연금 가입자가 38%고 액수가 4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빈곤의 여성화의 핵심은 여성 노인 빈곤화가 포인트죠. 자, 권력을 보십시오. 국회의원 수를 보면은 아이슬란드 40.6%, 다 40% 높아요. 뉴질랜드 보세요. 50% 가까이입니다. 우리는 이번 선거 겨우 20%예요. 네. 자,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만드는데 진짜 시간 많이 들어서 재구성한 건데, 잠깐만요. 예. 공공사회 지출 보세요. 돈 쏟아 붓는다, 지금 난리를 치는데, 돈이 사실은 헛것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현물하고 현금, GDP 대비 가족 관련한 비용이에요. 그래서 가로는 현금이에요. 두가 합한 건데, 3.3%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3.2%, 핀란드 2.9%, 뉴질랜드 2.6%, 스웨덴 3.4%. 2.5가 넘은 나라들이 어때요? 다 출산율이 1.7, 최소 1.5 이상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쏟아붓는다 했는데 1.4%밖에 안 돼요. 여기에 청년들 주거비용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게 들어있어요. 얼마나 허수가 많은지 알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그 고출산, 저출산 현상의 특성을 모아봤는데요. 북유럽권의 고출산 현상은 사회문화적으로 남녀 평등하며 다양한 가족 인정하는 제도 갖고 있어요. 정책적으로 일가정 양립이 수월하고 육아 인프라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제가 20년 전에 스웨덴 갔는데 그야말로 5분 거리예요. 집에서 다. 이 97년 대선 때 김대중 대통령 히트친 게 우체통 거리마다 그때는 이제 어린이집이 없을 때 얘기죠. 10몇 프로일 때요. 만들어주겠다 했어요. 지금 우체통은 보이지도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 웃었어. 정말 했는데 지금 거의 우체통 거리마다 있는데 그 어린이집에 넣을 애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미 스웨덴은 다 5분 거리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렇게 바뀌는 이때였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높고 이민자에 대한 높은 수용성. 너무 놀라운 거는 2000 몇 년이죠? 어디죠? 예멘인가요? 제주도로 18년인가요? 그날 제가 아마 강의 주제가 달랐으면 그걸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예멘 이주자가 아니라 난민들이 왔을 때 그 혐오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막 다 뒤덮였죠. 근데 똑같은 날 독일은 100만 명이 밖에 나와서 시위를 했어요. 이민자 수용해라. 메르켈 수용했죠. 굉장히 정치적 부담을 안고 100만 명이 거리 나와서 이민자 수용하라고 데모하니까 하는 거예요. 하고 싶었죠. 또 메르켈의 여러 가지 성정과 정책 지향적으로는 할 수밖에 없었는데 부담을 안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래서 그게 딱 대비돼. 2018년 그 부분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U자형으로 출산율 제고했죠. 이행기를 잘 거쳤죠. 한국은 어떠냐.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저출산 현상은 동일해요. 전체 238개 국가 중에 가장 낮은 10개국 중에 역 6개국이 동아시아예요. 홍콩은 뭐 나라로 치지 않지만 1위가 0.75, 한국 2위. 그래서 한국이 항상 1위예요. OECD 국가 중에 0.88. 그리고 싱가포르 1.22명, 마카오 1.9명, 대만 1.11명, 중국 1.16명. 6개국이 포진해 있어요. 왜 그러냐 동아시아는.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결혼의 지연과 회피. 이는 동아시아적 형태의 불완전한 젠더 혁명으로 김은지가 썼지만 우리 다 이렇게 얘기한 거를 갖다 쓴 거예요. 여기에 사회적 돌봄 체계 부족과 제도적 불안전성은 비혼과 저출산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있죠. 비용은 필요 조건, 성평등은 충분 조건.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가 제도가 얼마나 잘 돼 있는데 성인지 정책도 제도화 수준의 세계 최고예요. 제가 주로 성인지 정책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출산 이거 하느라고 굉장히 강의 준비하는 고생 많이 했어요. 데이터를 다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데이터가 여기저기 들쑥날쑥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자리 관련한 제도도 보면 사회보험 여부를 보면 굉장히 높아요. 현재 여성과 남성들 보면 현실은 이렇죠. 자, 카카오뱅크 출산휴가 미달, NH농협 임신 노동자 연장근로 배우자 출산휴가 미달, KB 배우자에게 출산휴가 미달 지급. 우리 현실은 이래요. 자, 그래서 국제사회 흐름을 보시면 어떠냐. 이 국제사회에서 전향적 담론에 성공했다고 보는 스웨덴과 독일 경험을 제가 늘 겁니다. 그래서 스웨덴은 30년대부터 시작해서 몇 년 동안 60년 넘게 한 정권이 집권을 하면서 아주 일관되게 그 정책을 폈어요. 중간에 몇 번 보수 연립정부가 들어섰지만 보수 연립정부도 삼민당이 추진했던 그런 사회보장 제도를 높이면 높였지 낮출 수가 없었어요. 선거에서 이겨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60년 넘게 스웨덴은 삼민당이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서 성공했고 독일은 2000년대 이후 인구 위기 속에서
담론 전환을 이루어냈죠. 그리고 또 하나 국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생겨요. 94년도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에서 국가 인구정책 접근을 국가 통제적에서 개연 자율성으로 바꾸자고 선언하고 선포를 합니다. 국가 중심에서 개인 중심, 통제적 방식에서 개인 선택 자유. 그래서 거시에서 미시 담론으로 국가 인구 정책이 바뀌고, 그리고 특히 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의 권리에 주목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마련을 하죠. 자, 유럽의 경우에는 보세요. 1935년에 1.7 엄청나게 낮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제가 스웨덴 모성보호 정책을 94년에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때 연구한 거를 보면 스웨덴은 무엇보다도 노동력이 부족해서 처음에는 출산 정책 안 써요. 외국인 노동자 갖다 씁니다. 근데 다 실패해요. 왜냐?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서 내부에서 뮤리달 부부 등장하고, 내부에서 아니 우리말을 할 수 있는 여성들을 노동시장에 끌어들이지, 이렇게 되면서 확 바뀌는 게 이 정책이에요. 그래서 자발적 부모됨의 원칙, 이게 최고예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거 안 하고 있죠. 질적 목표를 우선 원칙을 세우죠. 그래서 양질의 제공, 교육 결핍, 뭐 이런 거 이거 다 설명 안 하겠습니다. 질문 있다. 그리고 여성 권리 향상의 원칙을 씁니다. 성평등에 대해서. 제가 아까 20년 전 얘기했는데 20년 전에 스웨덴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이 모든 개개인이 다 이렇게 모듈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평균, 그 사회의 평균적인 삶의 질이 이렇게 직선으로 딱 선에 있고, 한 여성이 이제 주로 이제 그 혼자 사는 여성, 그 뭐죠? 결혼하지 않은 부부의 가정이 많잖아요. 여성이 혼자 아이 키운 이 만약에 제가 아직 미혼인데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수입은 여기에 떨어져 있고 60% 수준이고, 근데 본인이 가고 싶은데 이쪽이에요. 수입이 그렇고 여기에 요기도는 학력이 A라는 학력이고 다른 조건이 B예요. 그러면 이 여성이 원하는 A라는 지점에 가기 위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일하는 여성, 일하는 남성, 즉 여성 남성이 아니라 노동자 한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 모듈화되어 있고, 이거를 위해서 뭘 지원하는가? 물론 뭐 대학 드는 거면 다 공짜고요. 그리고 이런 여성이 공부하려면 책값까지 다 지원하는 제도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웨덴은 젠더 관점에서 인구 위기 해법 모색한 최초이자 유일한 국가였었어요. 이 당시까지만 해도. 그리고 저출산 현상만이 아니라 이거를 달성하기 위한 구조적 현실 개혁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가족의 삶의 질과 젠더 관점에서 인구 위기 해법을 모색했다는 거예요. 한국의 시사점은 우리 청년들이 요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개인의 인권과 자유, 가족의 행복이라는 관점에 수립해야 된다. 정부 관점이 아니라. 질적 목표 실현을 위해서 선제적이고 예방적으로, 엄청 중요합니다. 보편적 사회정책 개혁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80년대 중반에 헐부승의 그 남성성을 상징하는 남성이 아이를 키우는 이런 전국 포스터가 쫙 깔리는 거를 또 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구정책은 사람들의 욕구, 가치, 청년들의 욕구, 가치에 기반해야 된다. 이거를 저희한테 시사하죠. 근데 한국의 저출산은 사회경제 구조 변동, 젠더관계 변동, 사회분양 시스템 한계 등에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 전망과 비전에서 전체 재구조화가 이루어야 된다. 특히 여성들과 아동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담대한 변화,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동서독 통일을 하면서 구동독 지역 출산율이 0.77이면서 새로운 인구정책을 필요로 했는데, 역시 독일다워서 독일은 국가사회 히틀러 시기에 악용된 인구정책에 대한 반감 때문에 굉장히 이 출발이 힘들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인구재난이 심각해지니까 2000년도 초에 지속가능한 성장에 초점이 맞춰서 예산을 투입합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아주 엄청나게 세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메르켈 때인가 봤더니 메르켈은 그 이후더라고요. 총리가. 여성부 장관을 했었어요. 메르켈도. 그래서 가족정책 담론의 전략적 경제화를 표현했는데 성공하지 못해요. 결국은 3인당이 평등한 파트너십을 제기하죠. 이게 성공합니다.
그래서 7차 보고서에는 청년들의 생애과정 관점에서 새로운 가족정책, 8차에서 균형 잡힌 일상조직 성평등한 돌봄 참여, 2017년 레포트에서는 가족의 파트너십을 주요 주제로 해서 결국은 독일은 성공합니다. 그래서 1.5로 넘어서요. 청년들의 생애과정에 기반한 평등한 파트너십에 기반한 가족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데 핵심은 방향성이 분명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윤석열이 한 말 중에 앞으로 그렇게 가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성평등이 다 빠져 있잖아요. 말은 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방향성도 없고 포인트는 다 빠져 있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제가 100% 장담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한국의 정책 방향은 세계 추이나 독일과 스웨덴에 보면은 여성의 노동 중심성을 인정하고 이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해야 돼요. 즉 모든 여성이 결혼하는 사회는 없어졌어요. 모든 여성이 일하는 사회로 전환됐죠. 남녀 모두 노동생에 가능한 노동시장 개혁이 있어야 되는데 노동시장 단축해야 되는데 윤석열은 노동시장 어떻게 했죠? 증가했죠. 그리고 OECD 최장 노동시간이에요. 지금도.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해야 됩니다. 성별 임금 격차 해소하려면 경력단절 없어야 되고 유리천장 없애야 되고 그죠? 예,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돌봄 체계를 완전히 재구성해야 되는데 돌봄을 전담하는 여성 더 이상 집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에 기반해서 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대부분 저희 주변도 다 그래. 다 전문직 종사자인데 95% 이상이 부모님들이 본인들이 돌보지 않아요. 요양보호기관이나 그 시장화된 돌봄 체계로 들어가 있어요. 아직 아이는 부분적으로만 그렇죠. 우리가 이거 잘 생각을 해야 돼. 그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에요. 그게 좋다 그러다가 아니에요. 특히 육아 관련해서 그 두 번째는 새로운 친밀성을 제도화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전히 가임 여성이라든가 아동이 포함한 가정의 신혼주택을 뭐 우선 배당한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프랑스나 스웨덴은 비혼 출산이 60% 넘었어요. 동성애 부부 자녀 입양했고 4년 전에 이미 프랑스는 부모 포기 안 해요. 부모 1, 부모 2. 성별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여성의 재생산권과 몸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라.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중요하죠. 성평등한 개인의 행복한 삶의 질 전환으로 가야 되고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보육소가 아무리 많아지고 애들이 95% 수준이더라고요. 한국에. 보육소 이동률이. OECD에서 평균 이상이에요. 그런데 왜 이 경쟁이 사라지지 않는가? 보육의 질이 낮아서 그렇고 그래서 윤석열도 이번에 교사 임금 올리겠다 그랬어요.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보육의 질이 낮아서 거기서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딴 데 가서 과외시키고 뭐 승자독식 학벌 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결국은 또 엄마들이 견디다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그만둬요. 직장에. 이 현상이. 그 성평등 정책의 비용 효과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성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 4,850조예요. 아태 지역에서 이게 일어날 때 4,850조가 4조 5천억이에요. 예. 근데 한국은 직장 내 양성평등 지수가 아태 지역 18개 중에서 14위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성평등한 파트너십이 가능한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은데요. 아이고. 네, 이제 평소에 우리가 늘 생각하고 이렇게 알았던 것을 네?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근데 아마 자료 질의응답에 네. 제가 이제 세상에 이런 게 아직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거 그냥 다 만들었어요. 한 표로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없어요. 그 보면 그리고 22대 총선에도 나온 것들 보면 이래서 그러면 이거를 일단 내리고 질의응답 때 네. 공유할 때 또 공유하겠습니다. 네, 네. 아주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이제 생각하고 또 이렇게 느꼈던 것들인데 사실은 이렇게 구체적인 데이터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욱더 이렇게 팍팍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강의를 듣고 먼저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기본적으로 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저기 정책의 방향과 가치관이 사실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게 큰 문제라는 게 공감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또 거기에 저희들이 그런 데 대한 국민들이 전체적인 인식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야 되는 가치관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데 대한 공감도 없고, 요번에 예를 들어서 그 저기 선거 때 25만 원 그 야당 준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뭐 또 여당에서는 그거는 뭐그 포퓰리즘이라 그러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이게 잘 국민들이 모르는 것 같아. 이게 주면 무슨 효과가 있는 건지, 또, 또 그렇게 또 많이 주는 게 뭐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일하는 거를 어, 안 하고 이제 놀고 먹게 하는 먼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 비판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런 저출산과 이거 연결해서 사실은 그 25만 얘기도 나왔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런 게 있어서 궁금해서 그게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친밀성이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새로운 친밀성이라는 말 아까 식문성이 어디 있지? 아, 친밀성. 예, 새로운 친밀성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조금 보충 근데 이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들을 결혼시킬 때가 됐어요. 32살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아들 가진 부모가 굉장히 요즘에 걱정스러운 게 지금 계속 이렇게 양성평등하지 않으면 성평등한 아까도 나왔듯이 뭐 가정에서 일과 가정이 양립되지 않으면 사실 결혼 안 하려고 그러고 그 아이도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게 지금 정말로 20대, 30대들의 생각이고 그게 여성하고 남성이 굉장히 조금 아까 차이 난다고 하셨는데 정말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도 하고 싶고 아이도 낳고 싶은 그런 아이인데 사실은 그런 여성을 찾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제 걱정은 사실은 이제 결혼을 만약에 결혼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이제 여성이 그 가사 부담이나 일 가정을 양립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면 또 이혼을 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 저도 이제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계속 일을 했냐면 저희 친정 어머니가 아이를 전폭적으로 다 봐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을 계속해서 경력 단절 안 하고 계속 저는 할 수 있었는데 지금도 주변에 보면 사실은 그 할머니들이 주로 봐주신 친정 할머니, 외할머니들이 주로 봐주시는 경우가 아직도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맡기기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보육교사가 굉장히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안심이 안 되는 아직도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할머니 세대가 됐는데 저희는 우리 어머니 세대처럼 그렇게 아이만 또 키워주고 싶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정말 해결해야 될지 그것이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지금 현실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아까 이제 부모 노인 부양은 국가적인 제도화된 시스템으로 지금 한다고 하셨는데 요양보호사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금 해야 될까 그것을 저는 좀 묻고 싶습니다. 네. 그 이제 예전과 달리 노인들이 이제 그 부모들이 청년들의 아이를 봐줄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 나오는 게 뭐 모계 가족에 회귀하면서 대부분 이제 친정에 들어와 살거나 친정 부근으로 이사 가면서 그런 표현들도 나오는데 그는 그냥 모계 가족의 회귀가 아니라 아이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식의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모계 뭐 중심적인 가족으로 전환?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현실에 안 맞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옛날에는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많이 봐줬지만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보육소 어린이집과 이런 게 많고 그걸 활용을 하죠. 예. 근데 거기에서 이제 퀄리티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방치를 했어요. 제가 사당동에 살면서 우리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애들이 그냥 엄마 아빠 일하면 다 그냥 길거리에서 방치하고 뭐 그러다가 큰 길로 나가서 뭐 교통사고 당하고 이거 기본이었거든요.
예, 아니면 뭐 엄마 아빠 다 일하러 나가면 혜영이 용철이처럼 지하 살병에서 그 비극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고 그때 영유아법이 안 생겼을 텐데 혜영이 용철이가 지하 단칸방에서 두 명이 이제 남매가 그 4살 5살인가요? 3살 4살짜리가 불에 타 죽었을 때 이어서 한 달 지나서 인천에서 새쌍둥이가 그랬어요. 엄마 아빠가 저기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데 산에 텐트 치러 가서 산에 이제 봄이 오고 그러니까 그 밖에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명이 또 2명이 또 죽어요. 이러면서 이제 영유아법이 그런 아이들의 죽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보육지원법이 이제 생겼는데 그래서 그게 제도적으로는 웬만큼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0세부터 2세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부와 이 OECD 국가에서 최고예요. 아버지 육아휴가가 1년인 게 이제 이게 저기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 23년부터 했는데 1년씩 받으면 돼요. 2년 아니면 영아 보육시설로 보내면 돼요. 아이를 2년 동안은. 그래서 가정 어린이집에 영아를 보내면 되고 집에서 엄마나 아빠가 1년씩 육아휴직 받아서 키워도 되고 그리고 3세부터 5세까지는 어린이집 이용하면 돼요. 유보통합을 이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직 법은 통과 안 됐어요. 하겠다 확정했고 통과될 거예요. 예, 정부 장악력이 그래도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는 눈치 봐서 못했는데 지금 하거든요. 그런 거를 유보통합하면은 이제 유치원 그러니까 보육은 보건복지부, 그 유치원은 학교다에서 교육부인데 이게 아마 교육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5세까지는 어린이집으로 가고 그래서 0세하고 5세 사이가 교육부 산하기관에 있는 아이 유치원,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 보육, 보건복지부 이래서 엉망진창했었어요. 액수도 다르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5세까지는 그렇게 하고 6세부터는 초등 돌봄으로 가죠. 근데 초등 돌봄도 지금 윤석열이 늘봄학교 얘기했잖아요. 2시간 동안 시간 주는 1시 이후에 2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여하튼 그 방과후 아동 교실을 만들어 가지고 애들을 2시간 정도 잡아놨는데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했어요. 지금 올해는 그러니까 이 교육청이 난리도 아니죠. 왜냐면은 저기 교사들은 야, 우리가 무슨 교육자지 돌봄자냐 웃기지 마라 이러고 있는데 교육청하고 정부가 이 매칭해서 이 늘봄 교실을 운영해야 되거든요. 초등 1년 올해 2시간짜리 프로그램. 그러니까 방과후 교실 뭐 대체로 뭔가 하겠죠.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방과후 교실에 있어요. 이거를 2026년까지 6학년까지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안 된 애들은 가능한 부모들이 돌보거나 아니면은 엄마가 그만두거나 특히 엄마들이 제 주변의 엄마들은 버티다 이제 이런 돈을 받아가면서 100만 원씩 주잖아요. 지금 2년 동안은 그 매칭이죠. 어린이 그 영유아 그 무상보육이니까 100만 원씩 주는 게 2023년부터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50만 원씩 줬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어떻게 키우고 막 이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대책이 없어서 그때 그만둬요. 그리고 이제 이 과외 경쟁, 교육 경쟁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난리를 치죠. 그래서 지금은 체계는 그렇게 나름 이렇게 갖춰져 있는데 그 초등 이제 5세까지 그렇게 되었다면은 6세부터 들어가면은 애들은 오후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2시간 봐줘도 그러면 3시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아이는? 그러면 할 수 없이 이제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뭐 태권도 학원 이렇게 돼서 다 그런 데서 이제 보강을 해주죠. 예.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엄마들이 이제 지르보지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 인식 얘기했는데 국민들이 잘 모르죠. 근데 젊은 세대들은 알아요. 왜 그럴까요? 연금 때문에. 지금 2030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 게 연금이에요. 나는 내는데 연금 관련한 보험료를 내는데 나는 결국은 못 받는다. 이거에 대해서 엄청 예민해 있고 세대 갈등이 이거로 인해서 아마 증폭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2030 세대는 잘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당장 먹고 살 일
특히 60대 이상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돈벌이에 매몰되어 있어요. 40, 50, 60 다 그래. 심지어 70대까지도. 그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뭐 사회가 어떻게 되든 내 죽기 전까지 뭐가 어떻게 된다 생각 안 하고 있는 거 맞고요. 정부 관계자는 알고 있죠. 공무원들은 알고 있고 안 바꾸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성 정책 전문가들도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죠. 뭐하고 똑같냐? 기후위기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언젠가 쓰나미가 10m짜리가 몰려와서 내 아파트를 쓰러뜨리기 전까지는 그게 뭐 내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 그리고 이제 친밀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새로운 친밀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이랬잖아요. 부부와 그 자녀들 간의 친밀성. 그래서 자녀들을 놓고 친밀성 구조를 이렇게 쭉 보면은 엄마 아버지하고 제일 친해요. 미혼 자녀의 경우는. 그리고 친구고 그 다음에 형제자매예요. 순서가. 제가 그것도 퍼센테이지 넣다가 뺐는데, 그리고 이제 부부들의 경우는 부부끼리 친밀성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부모 자녀 이렇게 순서가 가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젊은 제 세대들은 어떠냐? 동거 가족이라고 하는 거는, 가족은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또 가는 이제 인척과 혈족으로 가족이 맺어지잖아요. 인척은 결혼을 통해서, 혈족은 출생에 따라서 맺어지는 건데, 이것만이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가족을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친밀한 사람들끼리 가족을 구성해서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아까 제가 퍼센테이지를 왜 보여줬느냐, 이 바쁜 상황에. 그래서 같이 친밀한 사람끼리 동거하면 가족으로 인정해주고, 특히 동성가정, 그리고 비혼의 실제 그 결혼가정, 거기서 생긴 자녀,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새로운 친밀성을 대상으로 정책적으로도 인정하라, 이 얘기죠. 그리고 이제 특히 새로운 친밀성의 제도화의 의미는 뭐냐면, 이 가입 여성이나 아동을 포함한 신혼부부주택 이런 거 더 이상 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 저희 때는 출산 제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셋째 아이는 사회보험 그 건강보험 대상도 안 됐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출산 장려 정책 펴면서 둘째아부터 해요. 아니, 하나만 낳는데 왜 둘째아부터 지원을 하냐고요. 첫째부터 지원해라. 너무 정서에 안 맞는다. 현실의 정서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비혼 출산에 대해서 60% 이상, 그리고 그 외국인, 자꾸 이민자들, 그 다양한 형태의 그 실제 함께 사는 사람들과 친밀감을 형성한 거를 법적으로 인정하라. 제도적으로 지원하라. 그 얘기입니다. 특히 동성애 같은 경우. 예. 강 박사님께서 이제 독일이 좀 모범적인 국가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그 독일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 출산의 이 정책은 상당히 종합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책 하나 가지고 절대로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독일 경험, 제가 2000년 이전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론적인 얘기 가지고는 이게 와 닿질 않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다 이제 답이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아이를 낳으면 출산 축하금부터 18세 이상 될 때까지 어린이 양육비가 18년 동안 계속 나오고, 그다음에 그 킨더겔트, 그다음 본겔트에서 주택 지원금이 자녀가 몇 명이고 수입이 얼마냐에 따라서 집세 보조비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근거로 가난한 집도 자녀가 많으면 좋은 집에서 살 수가 있는 이런 제도가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전 국민이 거의 뭐 한 90%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동거 생활을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되니까 동거 커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정상적인 패밀리에서 태어난 아이와 똑같은 취급을 받고 학교 관계라든지 모든 사회복지 제도가 동일하게 연결이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 다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성들이 일자리가 하루에 8시간짜리만이 아니라 4시간짜리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전 4시간 아니면 오후 4시간 이렇게 해서 플렉시블하게 자녀 양육에도 굉장히 융통성 있게 부모들이 일을 하면서 양육에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험제도와 모든 사회복지제도가 좀 종합적이어야 되겠다. 이런 점에서 좀 참고되지 않나 싶은 말씀드렸습니다. 결혼 안 하고 평생 살았잖아요. 그 일하면서 이 일하고 그 가정하고를 병립시키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도 안 돼 있지만 이제 제일 그 어려운 게 사람들의 그 성차별적인 그 라인이 워낙 굳건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 어떻게 깨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차별주의를 극복했을 적에 뭐 그 경제적인 가치로 따지면 그게 뭐 몇백조억 원인가 아까 그 나오시던데 그런 접근은 굉장히 저한테는 아주 신선한 것 같고요. 보다 좀 우리 사회처럼 이렇게 성차별적인 구조가 굳건한 나라, 각 그 사람들 속에 아주 뿌리 깊게 있는 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그 성차별적인 그런 그 사회적인 제반 체제들을 깨가고 거기에서 여성들이 좀 더 그 자유로운 그런 그 자리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그런 것들이 참 절실하게 느껴진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일들은 좀 더 우리 사회에서 체계적으로 1단계에서는 뭐 이 아이들 양육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상태에서 뭐가 더 강화돼야 되는지 뭐 그다음에 이 의식적 체제 개혁에서는 뭐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돼가지고 실제적인 그 시너지를 이게 행동으로 들어가면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이제 이승용 목사님 독일 2000년 이전 얘기잖아요. 근데 그래도 출산율이 이제 통독되고 나서 많이 높아지질 않아서 2000년 이후에 이제 제가 아까 사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성평등한 패러다임이 부분적으로 성공을 합니다. 근데 독일은 역시 인구 성장주의 그 전략이 깔려 있어요. 근데 인구 성장주의에 성평등 패러다임이 들어가서 바꿔냈죠. 그 바탕에 있긴 하지만 이것이 시사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김혜란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완전히 이렇게 목표가 방향성이 확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다 재구조화 시켜야 돼요. 사회, 정치, 경제.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전부 다 젠더갭 인덱스, GGI가 다 그 10위권 안에고 그리고 핵심은 그걸 바꿔내는 거의 핵심은 정치 권력이에요. 정치가 잘 돼야 돼요. 보세요. 여성 국회의원 수가 다 45% 넘잖아요. 그래서 포인트는 정치예요. 사실은. 제가 시간이 더 있었으면 아마 이 얘기를 더 했을 거예요. 정치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정치를 바꿔내야 돼요. 그래서 정치가 우리 삶에 그렇게 중요한 거죠. 일상의 삶을 다 지배해버리고 10년 후에 우리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현실에 맞닥뜨릴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께서도 훨씬 더 질이 떨어진 삶을 사실 거예요. 제가 100% 장담합니다. 그 부분에. 네. 아니 물론 이제 갑자기 부자가 되시면 괜찮은데 우리 사회 전반의 전체 성향을 보면 예측되는 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좀 다운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기후 문제로 인해서 예측 불가능한 아침 저녁과 사계절을 맞이하실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기후 변동성이 굉장히 약하게 와닿는데 그렇지 않은 나라의 기후 변동성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뭐 거의 목숨을 담보로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완전히 체제가 바뀌어야 된다. 그 목표성을 가지고 사회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5년 단임제의 경우는 굉장히 생각보다 힘들다. 문재인 정부 때도 제대로 못했어요. 정말 진짜 방향과 이런 걸 다 잡고 심지어 3차를 수정까지 했잖아요. 4차 도입했잖아요. 근데 그거 제대로 못했잖아요. 여하튼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데 완전 바뀌어야 된다. 바뀌는 수밖에 없고
못 바꾸면 그냥 우리가 부담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저출산 문제를 여기서 손해보는 분은 별로 없어요. 우리 나이 때에는 특히. 그렇지만 아마 10년 후에는 훨씬 더 체감하고 20년 후에는 더 체감하고 어느 날 연금이 반값으로 뚝 떨어지니까 더 체감하고 뭐 이렇게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맞이하겠죠. 그리고 어딜 가도 모든 게 지체되겠죠. 나이 든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니까 불가피하게. 그래서 아마 그거를 실감을 하실 거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전체 사회의 생동감이 다 떨어지겠죠. 생동감이 떨어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여하튼 우리가 직접 피해는 안 당하지만 전체 삶과 문화 패턴과 모든 것이 생동력과 다이내믹이 떨어지면서 아마 사회 전반에 이런 그 다운 현상들을 이제 점차 체감하시면서 아 이런 거구나. 아 그러면 2030 세대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예전에는 나이 든 사람이 정보를 최고 많이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젊은 세대들이죠. 어떻게 정보를 가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제일 빨리 알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이제는 왔고 그럼 AI가 대체할 거냐? AI가 상당 부분 전 대체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질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는 또 이제 그때 또 다른 논의, 즉 AI 도입과 관련한 성인지적인 관점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이 논의는 또 다른 영역에서 진행 중인 게 있어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드리면서 잊어버렸어요. 이따 생각나면 다시 말씀드리죠. 정말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핵심은 서로의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도. 옛날 방식의 가족관계 이거 안 됩니다. 가족의 민주화가 반드시 기본이고 그거를 둘러싼 사회 전체의 민주화. 이제는 듣지 않아요. 그래도 가족 내에서 조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족 그냥 유지하려고 하니까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부분적으로는 거부하고 이러면서. 근데 가족을 둘러싼 다른 지역에서는 안 통하는 상황이 됐다. 이거를 60 이상의 나이 먹은 분들은 대부분 인식을 못하지만 현실은 그러하다. 그래서 이제는 노키즈 존이 아니라 노인 세대들을 막는 심지어 49세 이상은 막는 그런 존도 생겼잖아요. 예, 우리가 아마 그거 당할 이제 점차 더 확산되겠죠. 알게 모르게. 예. 네, 마지막 질문. 감사합니다. 50분이 다 네, 돼가네요. 질문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격차가 심하고 강남 현상이랄까, 서울 집중 현상이랄까, 이런 나라에서 젊은 사람들이 정말 포기 안 하고 어떻게 사회를 가질 수 있을까, 상상이 안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너무 지다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정말 진보 세력이 잘못했다. 참 책임적인 어떤 정책을 생각하고 미래지향 좀 해야 되는데, 진보 진영이 사실은 할 수가 있었던 세력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나이브했다. 물론 현재 우파 정권이 섰지만 그 사람들은 사실 아이디어가 조금 그런 관점이 좀 약한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성장 위주고 이런 미래를 잘 생각 안 하고 지금 하니까 성장을 하면 된다. 집값은 오를수록 좋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사회 평등이나 보장이나 이 사회적인 그 뭐라면 안정구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그 노력을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노벨상도 뭐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는 그런 것과 돈과는 무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모든 거는 돈과 연결시켜 가지고서 공부해야 돈 번다 이런 거. 그래서 우리의 뭔가 좀 잘못된 이 구조를 진보 진영이 깊이 좀 성찰해 나가기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윤석열한테 우리가 기대한다는 거는 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질 걸 기대하는 거고 이재명 쪽은 어떤지 지금 그냥 제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이재명의 지금 야권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지 정말 이 사람들은 그냥 권력 제한으로만 가는 건지
한 말씀 질문들이 이제 서찬석 그 장로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렇게 민주정부 얘기하셨는데 그 답변부터 먼저 드리면 사실 방향성은 제가 다 제안했어요. 일하지 않는 여성은 없다. 그러니까 스웨덴처럼 남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거기가 자녀가 있는지 집이 없는지 교육이 부족한지 이 중심으로 모든 정책이 재구조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노동 중심 생애 인정하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과 돌봄 체제를 완전히 재구성해야 된다. 윤석열 정부의 장시간 노동이라든가 이 임금 격차 인정하면 안 된다. 두 번째, 그 친밀성 제도와 완전히 가족의 민주화가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평등한 파트너십 아니면 더 이상은 유지가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모든 스웨덴의 자발적 애를 낳아 소용없다. 원하면 이러면 나을 수 있겠네. 그 상황을 만들어주고 교육 계획을 하라. 이제 네 가지 분명하게 제시해 있고 이 모든 거를 위해서 정치에 우리가 이제 제대로 서야 된다.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러면 이재명은 어떠냐? 그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 후보는 이런 얘기는 하긴 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이거 잘 모르고 다 우리 지역의 성장 위주잖아요. 똑같았습니다. 예, 몇 가지 워딩은 달랐고 여성 정책의 근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메인 정책은 동일했습니다. 다 성장 위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경인 지역에 대부분 사시잖아요. 경인 수도권이 인구가 절반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노동력은 항상 넘쳐요. 일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제가 여기서 보니까 뺐는데 실제 2030들의 65%에서 75%가 어떠냐면은 다 2년 이상 근무했어요. 다 불안정 직종이에요. 제가 너무 이제 많아서 그 노동 형태를 뺐는데 정말 우리 애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1년씩 바뀌어요. 노동 형태가. 그러니까 고용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고용 안정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수도권은 늘 전국에서 애들이 날라오기 때문에 일자리가 애들이 일을 찾는 아이들이 많고 그래서 현실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인구 절반은. 그러면 이제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애들이 하나도 없고 학교는 폐쇄되고 처음에는 뭐 초등학교 폐쇄되고 중학교 폐쇄되고 고등학교 폐쇄되고 대학교 없어지고 그리고 버스 노선 다 끊기고 안 오잖아요. 인간이 살만한 곳이 안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아까 제가 인구 소멸 지역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은 알죠. 이대로 살다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인구 절반은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서로 모여서 초밀집 지역에서 집값 폭등하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저기는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건데 지금 NGO들이 이 얘기를 제대로 하냐? 안 합니다. 잘 몰라요. 얘기는 하는데 정확한 본질을 뭐 참여연대 알까요? 참여연대 복지위원장하고 같이 세팅해서 우리 뭐 저출산 문제 논의도 했었어요. 제가 위원장일 때 20년 전. 인지는 하지만 그게 메인 이슈로 가지는 않죠. 기후 문제와 동일하게. 이제 상황 그러하다. 그리고 특히 이번 총선 때 저는 면밀히 다 봤어요. 메인 그 당들의 그 정책 다 성장해. 한쪽에서는 환경 얘기하면서 뭐 놓겠다. 아니 어떻게 수도권 중심으로 뭐 SRT 뭐죠 GTX 그래서 다 수도권으로 아침에 와서 서울에 와서 진료받고 집으로 다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고속전철 놓은 다음에 광주 이쪽 지역에 백화점 다 매출 다 떨어져서 망했잖아요. 타고 올라와서 다 서울에서 다 최신 상품 보고 딱 집으로 가니까. 그 전국권으로 된다는 거의 의미가 이렇기 때문에 이걸 놓고 재구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보호출산제가 지금 7월부터 시작이 되죠. 보호출산제 알아요. 네, 안 해요? 아니 안다고요. 아니, 그거에 대해서 저는 심이나 좀 걱정이 되거든요. 예, 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여자아이가 그냥 우연찮게 아기를 갖게 됐어. 근데 내 익명으로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다 그걸 제도적으로 해준다는 거야. 그러면 이 아이는 이 자기를 낳은 부모가 누구 밝히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지 엄마 아빠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게 돼요. 근데 이게 이 내용을 전문가 박사님이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난 너무 난감하고 좀 속상하더라고. 그 예. 아이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그 분야 전문가는 아니고요. 네. 문제점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점, 예. 그 문제가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도 도입은 한다 그러고 그냥 우려하고 있죠. 이 어떤 정책이 들어오면 그 정책의 파급력을 다 보거든요. 긍정효과, 부정효과 저희가 뭐 이제 늘 그래왔죠. 막 여성운동하면서 막 들어눕고 이래가지고 정책을 해서 저기 정부를 압박하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이제 지인들이 이제 국회 가니까 꼬셔가지고 입법 발의하게 하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씩 그 유럽에서는 뭐 150년에서 100년 걸쳐서 한 여성 정책을 한국은 그야말로 압축 성장한 것과 똑같이 압축 정책 성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빈 공간들과 굉장히 서로 안 맞는 얼기설기. 그래서 그 비어있는 곳에 그 함정들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이 지경이 된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게 정말 저는 이제 정책에서 물러나 있잖아요. 제가 뭐 성평등 위원장이고 서울시 교육청이나 해경에 그런 거지만 그쪽에 치중해 있지 전반적인 정책 여기에서 벗어나 있어서 긍정, 부정, 뭐 10년 후에 미칠 영향, 뭐 1년 후에 중장기 이런 걸 다 보고 하는데 그게 어떤 건지는 몰라요. 문제는 심각하다. 그걸 해결할 만한 대안은 준비되어 있나? 저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굉장히 문제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